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시사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9% 상승한 22,412.5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6% 오른 2,508.24에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8% 내린 6,456.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동결하고 매달 100억 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보유자산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허리케인 하리에 따른 휴스턴 지역의 부진과 재고 부족으로 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7% 감소한 535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내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0.2% 증가한 545만 채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6% 오른 배럴당 $50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와 파트너들이 원유 감산을 연장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이라크 석유 장관의 발표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시사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소폭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는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6% 내린 2,41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째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마감을 앞두고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670선을 내주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9월 21일 목요일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FOMC 회의를 마치고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알렸습니다.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와 함께 금리 동결을 공식화했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성명서 내용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성명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자산은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정책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긴축을 실행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꾸준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진한 것을 고려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할 만한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 한 차례를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총 4차례의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구상은 고수했다는 점이 이번 FOMC 성명서에 상당한 그 부분이 어떤 요약을 하자면 상당한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양적 긴축은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4조 5천억 달러의 어떤 연준의 대체 대조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전망은 2020년까지 3조 5천억 달러까지 줄이지 않겠나,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5천억 달러의 어떤 그 대체 대조표를 좀 축소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이 나왔고요. 금융위기를 맞이한 다음에 지금 현재 9년이거든요. 9년 전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걸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따르면 연준은 다음 달부터 매달 100억 달러치씩의 어떤 한도 안에서 만기 도래 채권에 원금을 해소할 예정인데요. 이 한도를 넘어서는 원금 상환분은 종전처럼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놓고 참고하시면 시장에서 좀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연준이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2.125%까지 인상하는 부분도 좀 고소를 했는데요. 연내 총 3차례 인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말까지 2.125%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좀 더 좀 매파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OMC 그 점도표의 장기 중립 금리죠. 조금 전에 3%였는데 2.75%로 낮췄는데요. 경제 전반의 활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시사를 한 점입니다. 시장의 어떤 핵심 내용으로서 좀 내용 전반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매번 설명을 드렸던 옐런 수수께끼였거든요. 일단은 성명서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경제활동은 올 들어 현재까지 완만하게 이제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가 최근 수개 분기 동안 반등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비 투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옐런 의장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단기적 위험 전망이 거의 균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더 아직 낮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옐런 의장이 2%를 밑도는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수수께끼다라고 이제 발언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더 낮출 것이 우려된다라는 부분들을 밝히면서 옐런 의장이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 낮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은요.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많은 유효자원이나 에너지 물가 하락, 달러 강세, 그리고 수입 물가 하락 등이 이런 요인이었다라는 이유를 좀 밝혔는데, 이번에 특히 올해에는 유효자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했다는 점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옐런 의장은 만약 이코노미스트들이 옳았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앞으로 생산성 성장세 둔화로 인해서 낮은 수준의 중립금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죠.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우려되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미 연준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보유 자산을 축소하기로 하고 또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1.25%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시장이 예상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FOMC 성명서에 대한 이호룡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나온 뉴스에서 좀 더 인상적인 평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하마드 엘레리뇨죠. 알리안츠 전 경제 고문이자 상당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번 FOMC 평가에 대해서 대차대표 축소 개시를 정량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경제 전망과 금리 인상 가이던스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면서 아름다운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 내딛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정말 아름다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명서를 좀 분석하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내년 2월에 옐런 의장이 퇴임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러나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면서 꽤나 자신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FOMC 정책 기조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특히 옐런 의장 발언은 FOMC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더 매파적이었고요. 옐런 의장은 그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플랜을 설명하는 어떤 성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옐런 의장이 현명한 어떤 현명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고수하는 것이 상당한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 말 점도표 수위는 좀 낮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프라이즈였고,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FOMC 위원들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면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계획이 그대로였다는 부분은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 말에 정책금리하고 장기균형 정책금리 수준은 낮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2018년도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먼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FOMC 위원들이 비일기파적인 전망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놨었는데, 이 부분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FOMC 성명서에 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의 비둘기 전망을 매파적으로 전환한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낮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가 회복에 대한 FOMC 위원들이 자신감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연준 목표치 2%의 인플레이션을 초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위원들은 성명서에 기업 설비 투자 회복세를 명시적으로 부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높였으며 실업률 예상치도 지금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타이트해지는 고용 시장이 시차를 두고 임금과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예전에도 계속 같은 의견을 말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말했고, 올해 인플레이션의 부진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정계 영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순환적 요소가 저물가 원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선진국하고 두 번째는요, 선진국하고 이머징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팽창 사이클에 있고, 이게 세계 경제가 이를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경제 실질 균형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회복 없이도 명목 정책 금리 수준은 제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와 정반대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명목 정책금리가 4차례 인상됐지만 실질 정책금리 수준은 제로에서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회복을 반영한 걸 뿐이고, 실질 균형금리는 제로 수준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정반대였다는 부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번 FOMC 회의는
양적 긴축을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는 좀 세 번째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이번 FOMC 회의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한 채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만 부각했다면 양적 긴축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는 금리 인상 결정 회의 당시에 자신감을 높였다가 이후 의사록에서 조심스러움을 반영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옐런 의장 발언 중에 인플레이션을 움직이게 하는 힘들에 대해서 연준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는 어떤 겸손한 입장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감은 있지만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어떤 겸손한 입장의 어떤 대표적인 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언급하면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부진할 것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만약 목표치를 미달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이유도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특정한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옐런 의장의 발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통신비나 의료비 일부 항목에 의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특정한 몇 가지 요소들로 보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옐런 의장이 좀 의견을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전보다는 대폭 물러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요소들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연준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을 좀 바라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얘기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FOMC 회의의 특징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이번 회의로 연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옐런 의장도 2월에 떠납니다. 이번에 그 초미의 관심사는 옐런 의장이 연임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옐런 의장이 정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로 그 이후에는 회동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함축을 했는데요. 결국은 옐런 의장의 연임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도 떠날 때 똑같은 어떤 반응을 보였듯이 결국 이제까지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이제 본인이 정리가 되고 다른 연준 의장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잘 해왔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단계라는 마무리를 정상화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번에 자신감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그런 양적 긴축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더 불안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런 자신감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FOMC 결과 발표 이후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반응 어땠는지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글쎄요, 강세장이 대세 상승으로 갈지는 아직도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좀 더 어려워졌다면 좀 어려워졌는데요.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FOMC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우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사거래일째 상승을 좀 유지했고요. 나스닥도 결국은 상승할 거였는데 애플이 좀 부진하면서 약보합세로 좀 머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FOMC의 어떤 자신감이 대체대조표 축소하고 그다음에 내년 말 금리 인상 속도 유지 이런 긴축적인 발언에도 경제 성장 전망하고 실업률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수정되면서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달러에 대한 이머징 통화들이 저는 상당히 좀 동요할 것으로,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보였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서 오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는 12월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도 FOMC 직후에는 72%까지 올랐다가 68%로 다소 하락은 했지만, FOMC 직전에는 52%였다는 걸 번영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꾸준히 봐왔던 빅스 지수는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9.78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의미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미국채 10년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2.3bp 상승하는 2.268%를 기록했는데 시장 장중에는 2.29%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최고치에 도달했으나 거래 종료 후에는 오름폭을 차츰 축소했죠. 그러나 2년물은 3.7bp 상승하면서 5년물 이하의 단기물들이 급하게 뛰어오르는 순간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장단기 금리 수익률 곡선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민감한 30년물도 결국 0.6pp 하락한 2.811%를 기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장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가 발표되자마자 수직 상승했는데 92.47까지 이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0.7% 급등했고요. 한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달러 엔인데요. 결국 108엔까지 떨어지던 것이 112.25엔까지 야금야금 올라서 어제는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는 좀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금리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양긴축, 특히 FOMC 발표 이후에는 달러가 강해지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1316.4달러에 정규거래를 마쳤지만 FOMC 결과는 그 이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04달러까지 수준으로 급히 되떨어졌지만 앞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는 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명서에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대차대조표를 왜 긴축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 대차대조표 축소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구체성에서 좀 더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약적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조심스럽게의 기준은 시장이 얼마나 놀라느냐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깨끗한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도시바가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의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89%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바 반도체 사업의 향방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인수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내용 봐주시고요.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자,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주시장의 개장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자, 올 4분기의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됐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OMC 회의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우리 최혜국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SK하이닉스가 올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SK 최태원 회장께서 주력했던 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분 인수자 선정을 위한 결론이 온갖 난타전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론이 났죠. 한미일 연합으로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웨스턴 디지털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한미일 연합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의 인수가 중요냐면 세계 2위 낸드프레시 업체입니다.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D램 분야에서는 세계 2위, 삼성전자에서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랜드플래시 분야에서는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K하이닉스의 하나의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 세계 2위 랜드플래시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한미일 연합은요, 미국의 그 베인 캐피탈이라고 그 펀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인 캐피탈을 주도로 해서 SK하이닉스, 미국의 애플, 델, 시게이트, 그 키스톤 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한 합작 연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미일 연합으로 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애플에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왜? 도시바 반도체의 주력 판매처인 애플이 한미일 연합으로 가세함에 따라 그 가능성이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결국 이쪽으로 한미일 연합 쪽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수자가 선정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연합으로 연합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베인 캐피탈이 지분을 49.9%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대출을 통해서 간접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도시바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원천 기술 이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도시바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그 시너지 효과는 방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부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한미일 연합이 인수한 지분이 49.9%입니다. 그러면 50.1% 누가 갖고 있냐? 역시 일본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50.1%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도시바 반도체 일본 측 관계자, 일본 측과 과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것이 하나의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튼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쉽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된 한미일 컨소시엄이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산 업체인 도시바 메모리를 사실상 인수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에는 호재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전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발생할 변수들이 또 연휴가 끝난 이후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연휴 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지, 또 전후를 생각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길죠. 임시 공휴일마저 지정됨으로써 최대 열흘 이상의 장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연말 연초 연휴보다 오히려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연휴가 길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이라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 항상 연휴 앞에는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연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월요일날 주식을 사서 금요일날 주식을 팔아라 하는 주식 투자 격언이 있을 정도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열흘 동안의 연휴, 참 이 또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 연휴
연휴를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이전에는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지표상으로도 조정에 들어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조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10월 초로 하면 9월 마지막 주부터 조정에, 예전 같은 관리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휴 이후에 조정받았던 것을 연휴 이전에 조정받았던 지수의 폭이 연휴 이후에는 바로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연휴 기간 전에 매도하는 주 세력이 누구냐면 개인 투자가들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한 5천억 정도의 개인 투자가들이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역시 명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이, 현금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연휴 전에는 틀림없이 단기 자금 수요에 의한 매도 물량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자금을 써야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상승 시에는 어때? 조금 이익 실현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 우량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단기 악재와 중장기 호재가 겹치는 그런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소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추세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가 이미 상승 기조에 접어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설 명절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그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의 모습을 보면 긴 연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행주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유통주의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이 지속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종에 이 연휴로 인한 매출 감소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점을 감안하면서 업종에 좀 차별화 현상을 두는 것도, 종목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국내 장은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앞서 오늘 미국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은 소폭 밀렸지만요. 미 FOMC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고요. 또 오늘 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어차피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바로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국내 시장하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같이 가죠.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에서도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은 소폭 조정받았어요. 0.08%, 5.28포인트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상중한 때 0.7%까지 급락했다가 돌려놓는 모습,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은 이것은 그렇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상승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자,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렸죠.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FOMC에서는 세 가지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축소를 하는데 자산 축소의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자,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자금을 계속 채권을 통해서 사들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나 됩니다. 4조 5천억 달러. 4조 5천억 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4조 5천억 달러의 그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매각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지난부터 1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매각했다는 보도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죠. 금리를 인상하는데 언제 인상할 것이냐,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1%에서 1.25%. 우리나라도 콜금리가 1.25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인데 미국 금리를 이번에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좋아요. 세 번째, 점도표가 있어. 그 순차적으로 하는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도표에서는 기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2번 했거든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장을 이끌면서 다우존스 고업지수를 사상 최고치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은 반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준으로 귀결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와보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도 이미 추세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상승 기조입니다. 미국 시장에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좀 하루 조정을 받느냐, 10포인트 조정을 받느냐, 20포인트 조정을 받느냐의 문제뿐이지 미국이 설사 좋지 않은 소식으로 FOMC 회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추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국내 시장도 여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 대북 핵 문제 그리고 긴 연휴를 앞둔 문제 요것만 여러분 체크하신다면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국내 오늘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마인드 전략,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가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 관련, IT 관련이죠. 역시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주사입니다. 자, 이 지주사는 그룹 대표 회사들이죠.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가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9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그렇다면 정유 관련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눈여겨보십시오. 자,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자, 반도체와 IT 업종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코스닥은 역시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치고 가면서 제약주를 이끌고 있는데 이 제약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한번 상승했다면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 내기 아주 좋은 업종입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 특이하게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낙폭 과대된 종목 등에 일반 투자들이 접근하는 게 종목이 싼 주식이죠. 낙폭 과대된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침체됐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산주 중에서 뭐 KCC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대 낙폭되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이런 종목군들로 폭넓게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서씨입니다. 오늘 출근길 역시 서늘합니다. 그래픽 보셔도 10도 이하까지 떨어진 지역도 많은데요. 특히 강원 대관령으로는 4도까지 떨어지며 무척이나 서늘합니다. 그 밖에 서울은 15도, 대구는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다소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7도 등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대구의 경우 어제는 일교차가 3도 정도 벌어졌는데 오늘은 15도나 벌어져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뿐만 아니라 안개도 염두에 두시고 출근길 나서시기 바랍니다. 안개 영상 보시면 곳곳으로 안개가 다소 껴있어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 강릉 26도 등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로는 낮에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이번 주 내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